안녕하세요. 김봉중입니다. 이번 도시는 뉴욕입니다. 뉴욕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1번지라고 할 수 있죠. 뉴욕시에 사는 사람을 뉴요커라고 하죠. 뉴요커는 단순히 뉴욕 거주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요커가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뉴요커라고 하면 네자로 자유분방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유분방은 다양성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다면 자유분방함을 분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뉴요커를 뉴요커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은 일단 지역에 따라 그 특징이 다양합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브롱스, 브루클린, 퀸스 및 스탠튼 아일랜드의 5개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지가 맨해튼이죠. 우리가 보통 뉴욕이라 하면 주로 맨해튼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뉴욕은 오랫동안 핍박과 고통으로부터의 피난처였습니다. 현재 뉴욕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보다 더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보다 더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80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도시이며 세계에서 외국 태생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은 지리적인 요건에 따라 시작부터 유럽 탐험가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서양 연안과 맞닿아 있으며 내륙으로 통하는 강들과 연결돼 있죠. 유럽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뉴욕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1614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인들의 맨하탄 남단에 식민지를 세웠고 그것을 뉴 암스테르담, 즉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뉴욕 곳곳에는 거리의 이름, 지명, 건물, 문화 등에서 네덜란드 유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브루클린, 할렘, 플러싱, 코니 아일랜드 이런 지명들이 네덜란드에서 온 것들이었죠. 거리명으로는 그 대표적인 예가 월스트리트입니다. 당시 뉴 암스테르담에서 거주하던 네덜란드인들이 영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담,월을 쌓았는데 그것이 지금의 월스트리트가 된 것이죠. 하지만 뉴 암스테르담 식민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64년 9월 영국이 전쟁을 통해 뉴 암스테르담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국인들은 그곳을 훗날 영국왕 제임스 2세가 된 요크경의 이름을 따서 뉴요크로 개칭을 했죠. 북아메리카의 다른 영국 식민지인들과는 달리 뉴욕은 종교적 피난처보다는 경제적 야망을 갖는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뉴욕은 시작부터 미국 자본주의의 시원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디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당시 뉴욕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 사람의 집안이나 종교 혹은 교육적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자인가가 중요했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인 마크 트웨인이 보스턴에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데 뉴욕에서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뉴욕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 초기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시작부터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입니다. 독립으로 가는 길에 뉴욕도 보스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765년 인지세법 회의가 뉴욕에서 열렸고 독립을 주장하는 과격파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아들들이 뉴욕에서 영국에 대항해서 물리적인 행동을 주도했죠.
그때 13개 식민지 대표자들은 대표자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원칙을 천명했죠. 1789년 조지 워싱턴의 취임식과 함께 미 합중국의 출범이 선포된 곳이 뉴욕이었습니다. 다음에 최초의 연방의회 역시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의 최우선 도착지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뉴욕은 자고 나면 그 모습이 바뀔 정도로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부산하게 움직이는 도시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뉴욕이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로 정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845년부터 시작해서 1852년까지 계속된 아일랜드의 대기근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기존의 미국인들과의 마찰은 심각한 사회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일랜드들은 가난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에 생존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감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이었던 아일랜드인들은 기존의 개신교도들의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른바 WASP,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들은 아일랜드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했습니다. 이들은 술과 폭력, 그리고 정치적 부패 등과 같은 사회 재반의 문제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반아일랜드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아일랜드계 이민으로 말미암아 뉴욕은 공포와 불안이 상조하는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밀집된 곳은 미국 최초의 대형 슬럼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범죄와 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온갖 갱들이 그 구역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것이 파이브 포인트였습니다. 2개의 교차로가 5개의 모퉁이를 형성한다고 해서 이런 지명이 생겼는데 이곳은 맨하탄 남부의 골칫덩어리 지역이었습니다. 치안을 유지할 공권력은 부패로 얼룩졌고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민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득표율을 높이려는 정치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 최대의 위기였던 남북전쟁은 뉴욕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해 미국은 본격적인 산업혁명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금융은 물론 철강, 석유, 그리고 철도 건설, 제조업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와 규모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산업화의 1번지가 당연히 뉴욕이었죠. 일자리가 넘치면서 기존의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유대인 및 수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뉴욕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민의 물결은 뉴욕을 더욱 다양하고 번잡하며 부산한 인종과 민족 시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민자들을 이용해 정치적 야욕을 챙기려는 정치 무신, 폴리티컬 무신은 뉴욕 정치를 장악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숙소, 일자리 등을 제공하며 대가로 그들의 표를 얻는 방식인데 처음에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미국에 적응하는데 어떻든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었죠. 이런 과정에서 이들 이민자들이 점차 미국의 정치에 눈을 뜨게 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뉴욕은 점차 미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주가 조화롭게 연주되는 경제와 정치의 1번지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는 이곳에서 1864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징집 거부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징집 거부 소요로 시작되었죠. 징집을 면제받으려면
소정에 돈을 내거나 대체자로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인종 간의 폭력 사태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백인 하층민이 흑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아일랜드 이민자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요 사태는 그동안 축적되었던 백인 내의 빈부격차 문제, 흑백 갈등, 아일랜드 이민자와 흑인 갈등 등 복잡한 유역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뒤섞여서 폭발했던 것입니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계속된 폭동으로 공식적으로 11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2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 폭동이었습니다. 희생된 대다수는 흑인들이었죠. 이 모든 폭력과 비극의 중심지였던 곳이 파이브 포인트였습니다. 맨하튼 남쪽 지역이 한때 이런 최악의 슬럼가였던 것이죠. 파이브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인종과 민족 간의 갈등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 맨하튼 약간 북쪽에 있는 할렘입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주로 유대인과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거주했던 슬럼가였는데 20세기에 들어서 남부의 흑인들이 북부의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할렘이 흑인들의 주요 주거지가 되었습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할렘의 미국의 대표적인 빈곤과 범죄 지역이란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할렘의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라인이 다른 맨하튼 지역과 연결되었고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 시립대학교, 맨하튼 음악대학 등의 교육시설과 경찰서, 소방서 이런 관공서가 들어서면서 지역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많이 사라졌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인종이나 민족, 종교보다 편견과 차별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다문화주의 성공 여부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사실 최근에 미국 사회에 강하게 불고 있는 극단적인 보수 진보의 대결도 그 저변에는 흑백 인종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미 합중국의 건국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주도하는 뉴욕을 생각할 때 현재 뉴욕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뉴욕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구조물이라면 자유의 여신상이죠. 이것은 프랑스가 미국에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구조물을 프랑스가 만들어서 미국에 선물했다는 것을 의아해할 수가 있을 텐데 미국 독립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미국의 독립전쟁이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미국처럼 자유, 리버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해서 선물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뉴욕항에 위치한 자유의 여신상은 단지 뉴욕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의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의 여신상의 공식 명칭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인데 미국을 넘어 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상징인 것이죠. 이 머리에 쓴 7개의 스파이크는 7대양, 7대주를 상징하죠.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독립선언문의 핵심이 뭐죠? 자유,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7대양 7대주의 자유의 정신이 비추이도록 횃불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뉴욕에 도착하는 그 많은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었죠. 그들이 그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항상 그것을 보고 생활하는 뉴요커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도 궁금합니다. 온갖 편견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며 그 자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뉴요커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뉴요커가 갖는 이미지와 특징을 생각해 보면 시작했는데, 도시 이미지, 아니 나라의 이미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세계의 수도로 가는 뉴욕은 그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가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미 합중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입니다. 감사합니다.